그분은 끝까지 무슨 정의를 구현한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돈 벌려고 경매하지 정의하려고 경매, 굉장히 헛똑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실천할 걸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차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임차인은 어떻게 권리 분석이 되지? 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가장 쉬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아 보이니까 안 되겠다, 가장 비싼 1단계부터 가장 싼 4단계까지 해드렸습니다. 4단계는 여러분들이 쓰는 금액이 낙찰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게 이론을 정립해 놨는데, 그럼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권리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은 몇 단계에 해당하며, 나아가서 결론은 우린 4단계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를 한번 실제 경매 물건을 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어디 있는데, 안양에 있는 물건인데, 이런 물건은 보지 않고 그냥 권리만 할게요. 자, 첫 번째, 뒤에 분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1등이 근저당이고요. 그냥 소유자가 삽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세대 우편함에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 경매 관련 우편물이 많이 있대요. 이건 법원 직원분들이 가셔갖고 조사하신 겁니다. 경매 관련 우편물이라면 법원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자, 임장을 갔을 때 경매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걸 보신 분? 극소수. 이건 임장을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세 집에 한 집은 무조건 쌓여있어. 자, 2020년 실천입니다. 자, 우편을 가보면 그 사람 그냥 관련된 우편물이 있는데 이상하게 좀 도톰한 우편물이 이렇게 있어요. 딱 보면 보낸 이가 무슨 법률 사무실, 무슨 변호사 사무실, 무슨 법무사 사무실, 무슨 경매회사, 무슨 신용정보회사, 이런 데서 보냅니다. 그럼 그걸 뜯어보면 구독시원처럼 이런 경매지가 앞에 딱 붙어있고, 뒤에 당신은 이 경매 물건의 채무자입니다, 또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갚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방법, 기타 많은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소송을 해갖고 없애는 방법, 그래갖고 쭉 방법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채무자나 또는 상가의 임차인 이런 사람이라면 구제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시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약간 미끼스러운 것도 좀 있는데, 제일 이제 간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돈과 의지만 있다면 그냥 낙찰을 받자, 우리가. 채무자 겸 소유자 안 돼, 부인 이름으로 받자. 이게 그냥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거 6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총 채무액이 12억 9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환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는 다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그냥 이거 털어버리고, 내 명의로 받으면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남의 명의로 받아갖고 털어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자. 내가 경락자금 대출 80%도 해주고 다 해줄게.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임차인은 어떠냐?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안 되면 빨리 나가고 싶겠지. 근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경매당하면 보증금 띄죠? 그리고 잘 되는데 또 재계약 말소되니까 재계약하자 그러면 또 많이 올려줘야겠죠? 심지어 여러분들 상가에 가보시면
그 임차인이 우리한테 낙찰 받으시면 저한테 꼭 임대 다시 놓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쫓겨나거나 임차인이 바뀌면 시설비, 권리금 이런 거 챙길 수가 없죠.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나름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있어서는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편물이 갔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합니다. 보증금도 띄고 말소도 되고 장사도 못하고 시설비도 안 되고 권리금도 못 받으면 어떡하실래요? 하지만 당신이 경매를 받으면 월세 내는 것보다 적은 이자로 시설비, 권리금, 기타 모든 걱정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편물들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그런 우편물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고 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유자를 만납니다. 채무자가 됐던 임차인이 됐던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법원에서 만나실 겁니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딱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어디서 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 뭔가 나랑 친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야. 그리고 딱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도 날 본 듯한 눈빛을 해요. 그리고 약간 목례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 저 사람 누구더라 하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거. 아, 오늘 물건의 임차인, 오늘 물건의 뭐 채무자. 그 사람도 기억날까 안 날까요? 아, 몇 주 전에 찾아온 그 사람. 내가 임대 제발 자기한테 놔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우편물이 와서 내가 지금 입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날 낙찰가가 올라갑니다. 경매인데 뭐 100만 원 더 쓸까 이럽니까? 수천만 원, 수억도 올라갑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수억도 올라가요. 아까 질문한 유치권도 해볼까요? 유치권은 내가 여기다가 95%가 가짜라며. 내가 가짜 10억을 신고해놓고 꼭 반드시 낙찰자한테 10억을 받아야지. 이렇게 작전을 짜는 유치권자는 거의 없어요. 멋있게 유치권을 해놓은 다음에 한 30%대 되면 내가 받아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치권자를 만나고 왔는데 법원에서 만나봐. 그러면 야, 유치권자 왔다. 역시 왔다. 그러고 유치권자는 야, 유치권 해놨는데 저 사람이 왔네. 전문가인가 보네. 올라갑니다. 저번 최저가가 그냥 올라가 버려요.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실천은 뭐냐면 반드시 만날 점유자가 아니라면 안 만나는 게 낫다. 그래서 실행력이 강하시고 실천하시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만남은 낙찰가를 높인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보증금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거나 이 사람이 가족인지 임차인인지 모르는 경우에 만나봐야 된다. 이건 안 만나고는 못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뭐 후순위든 뭐 이런 사람들은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당구장이 하나 나와갖고 300만 원인데 월세가 350만 원 달라 그랬어. 여러분 선배님 중에 하나가. 낙찰도 안 받아놓고. 근데 350은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기분이 좋아갖고 집에 룰루라 온 거지. 아, 저 사람 임차인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 낙찰만 받으면 바로 350에 세를 놔야지. 그러고 나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 그 당구장 사장님이 왔어. 만약에 그분이 만나기 전에 입찰 결정을 했다면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야. 그렇죠? 뭐갖고 둘이 피 터지게 싸고 떨어졌어요. 우리 여론 선배님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2명 붙었다. 최저가가 이런데 둘이서 여기서 논 거지. 둘이 흥분해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고 더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만나고 온 사건들, 특히 유치권이나 공장 같은 규모가 큰 것들,
그것들은 제가 이제 지시만 하고 원격 조정으로 제가 안 갑니다. 뭐 이런 것도 하는 정도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만남은 안 하시는 게 좋다가 첫 번째 이런 현상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도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저당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건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근저당 1등이고 근저당은 둘째 치고 경매가 2019년 1월 달에 접수됐습니다. 2019년 1월이요. 근데 임차인이 2018년 11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2달 후에 경매가 접수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특이한 경우니까 한번 보세요가 아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경매 들어오는 사건에 꼭 직전에 이런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집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경매가 곧 접수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당연히 알죠. 계속 최고 오고 독촉하니까. 이 경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요즘에 경매가 좋아져갖고 낙찰자한테 좋아져갖고 넌 안 돼. 좀 착한 낙찰자 만나면 이사 비용이라도 좀 두둑히 받고 나가. 30평이니까 뭐 300만 원, 400만 원 달라 그러면 줄지도 몰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 근데 경매를 심도 있게 배운 여러분들을 만난 거야, 내가. 그랬더니만 이런 말을 해요. 친한 사람 있냐? 네. 하나 넣어. 몰라요? 임차인. 임차인을 넣으면 뭐 더 좋아요? 임차인을 넣으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 진짜? 내가 집주인이니까 못 받고? 우리 동네 2억 정도 하니까 2억 넣으면 돼. 2억은 안 돼. 스스로 눈치채셨죠? 큰 금액은 안 해줘. 우리나라는 중산층 이하의 보증금이 적은 사람들은 늦게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먼저 배당해주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다 받아가니까 2천만 원, 2억이 아니라 2천으로 해야 돼. 그럼 네가 이사비용 달라고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법적으로 2천만 원이 나오니까 배당으로. 그리고 또 이사비용 좀 더 받아가고. 이런 게 일반 아파트의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또 그렇구나로 또 끝낼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퍼센테이지로 쉽게 얘기해서 가짜거든요. 가보면 이 임차인을 만날 수가 없어. 맨날 안 들어온대. 늦게 들어오고. 누가 대답해줘? 주인이 대답해줘. 네. 저기 건너방에 사는 아가씨인데 안 들어와. 늦어. 아까 있었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왜? 사실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 해놨겠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 선배님 중에 법무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이해했겠죠. 이 부동산적인 건 이해를 똑같이 이해를 했어도 그 법률적인 건 이해가 더 빨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이제 시험 보면 제가 시험을 보통 객관식으로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슨 좋은 땅의 가치에 대한 거를 10장 A4 용지로 논문으로 써오세요.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여기 시험 보면 객관식으로 하면 1등 나오고 꼴등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거 돈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런 식의 공부는. 근데 그분은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 임차인이 가짜라는 거를 낙찰받고 법원에 신고했어요. 진짜 그분은 죄송하지만 진짜 한심했습니다. 자, 이 소액 임차인은 낙찰자가 주는 일이 있나요? 없죠. 최우선 변제잖아. 최우선 변제라는 건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법원은 아무 신고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채권자가 신고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방백이라는 거 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더라도 먼저 배당받는 걸 은행이 아니까 방백이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구 정도는 그냥 둬. 은행도. 좀 의혹이 있어도 그냥 둔다고. 그런데 관련 없는 낙찰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 1등이래요. 소액 임차인이 못 받아갔어요. 그래서 전화와 문자로 내가 당신은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에 거를 1년을 시달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알아도 못 받아가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원수됩니다. 그분은 끝까지 무슨 정의를 구현한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돈 벌려고 경매하지 정의하려고 경매. 굉장히 헛똑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맨날 와갖고 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맨날 형사 얘기만 하는 거야. 참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 법원에 가서 원수되고 괜히 원수 만들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사병도 주고 막 떠들어. 근데 이게 소액이든 거액이든 채무자든 돈 받아갈 게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명도확인서가 필요해요. 명도확인서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하고 내가 그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잘 몰라. 그럼 이제 친절히 알려주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갖고 이사비용 내 것도 달고 제 것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신고 한 번만 하면 이거 그냥 못 받아갈 텐데. 뒤를 좀 흐려 이렇게. 딱 보니까 저거 소액 받으려고 후순위로 넣어놓은 건데. 흐려. 법원에 가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꼿꼿했던 자세가 이사비용은 굳이 필요 없고 명도 확인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자이자 집주인으로서 행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